독도를 건드리면 일본은 대마도를 잃습니다. 도쿄 한복판 비공개 세미나에서 터진 폭탄 발언에 일본 안보 전문가 17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총리 관저에서 30년을 일한 전직 심의관. 처음엔 폭소와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노망이 났다, 매국노라는 모욕까지 터졌죠. 하지만 5시간 뒤 그 방에서 웃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공개한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 비웃던 전문가들은 얼어붙었고 9년간 파쇄됐던 비밀 보고서는 다시 총리 관저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한국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후지와라 켄지라고 합니다. 올해 63살이고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에서 영토주권 담당 심의관으로 일했습니다. 총리관저에서 보낸 세월만 30년입니다. 역대 총리 8명에게 다케시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도라고 부르는 그 섬에 대한 전략을 보고해 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일본에서 그 섬의 문서를 저보다 많이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검토한 문서만 47,000건. 제 인생의 절반이 그 작은 바위섬에 묶여 있었던 셈이죠. 그런 제가 왜 그날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을 편들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날 밤 5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지금부터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세미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17명이 둘러앉아 있었죠. 젠 방위성 고위 관료 출신인 야마모토 이사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대학 교수, 방위산업체 임원, 전직 자위관,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오르는 녹차가 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지도 위 독도 자리에는 누군가 미리 붙여놓은 붉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탈환 목표라는 글자와 함께 말이죠. 창밖으로는 도쿄타워가 오후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로다 시냐, 44살. 방송에서 독도 폭격을 주장해 이름을 알린 평론가였습니다. 차기 중요한 선거 출마설이 도는 인물이었죠. 고급 양복에 금색 넥타이 핀, 손목에는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론에서 이기는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비웃고 청중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죠. 그 재능으로 방송사를 점령했고 이제는 국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토 문제는 신념이 아니라 사달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세미나의 주제는 영토 문제의 다음 단계였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구로다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다케시마 문제가 왜 7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점잖았기 때문입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로다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죠. 한국이 뭡니까? 인구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고 자원도 없고 역사도 우리가 만들어준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해 성명이나 내고 있어요.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한국의 해상 보급선을 끊는데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사흘입니다, 여러분. 사흘은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농담에 세미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구로다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좌중을 둘러봤어요. 한국인들은 시끄럽게 떠들 줄만 알지 정작 힘 앞에서는 바로 무릎을 꿇는 민족입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다케시마는 한 달 안에 돌아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손뼉을 쳤죠. 구로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자위대 함정 사진을 띄우더니 레이저 포인터를 휘둘렀어요. 보십시오. 이즈모급 호위함 F-35 탑재 개수 완료. 아시아 최정상급 해상 전력입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뭡니까? 흉내만 낸 함대입니다. 제가 단언하죠.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승부는 반나절 안에 끝납니다.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촛불 들고 거리로 나와서 우는 것뿐일 겁니다. 하하, 촛불이라니.
구로다군, 그건 좀 심했어. 웃음 섞인 핀잔조차 그에게는 칭찬이었습니다. 구로다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방에 모인 17명은 일본 안보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보고서가 정당으로 가고, 이들의 발언이 방송을 타고, 이들의 결의안이 의원들의 책상에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30년 전 세계관에 갇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자신들이 어떤 절벽 앞에 서 있는지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구나. 야마모토 이사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지와라 심의관, 관저에서 30년간 이 문제를 다루셨으니 한 말씀 해주시죠. 구로다 군의 강경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뛰고 있었어요.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말을 꺼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로다 선생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좌중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독도를 건드리면 일본은 대마도를 잃습니다. 처음 3초는 정적이었습니다. 다들 제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폭소가 터졌습니다. 대마도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이 쓰시마를 침공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하하. 방위산업체 임원 한 명은 웃다가 사례가 들려 기침까지 했습니다. 니시무라 교수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관료들이 문제야. 평생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 현실 감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대마도는 너무 나갔지. 테이블 끝에서는 휴대폰을 꺼내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우스운 발언을 어디엔가 적어두려는 것 같았죠. 구로다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박장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좌중을 향해 외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본 관료 조직의 현주소입니다. 30년간 다케시마를 담당한 분의 결론이 한국 무서워하자랍니다. 하하하. 아니, 후지와라 씨. 지금 농담하신 거죠? 분위기 푸시려고? 농담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구로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노망이 나셨군요. 관저 출신이라는 분이 한국 따위를 두려워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당신 같은 패배주의자들이 관저에 앉아 있었으니 70년간 다케시마를 못 찾아온 겁니다. 세미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방에서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사실, 무슨 사실 말입니까?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마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순간 몇몇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구로다는 코웃음을 쳤죠. 합법적으로 영토를 가져간다. 점점 더 소설을 쓰시는군요. 소설인지 아닌지는 5시간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세미나실에 울렸죠.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안에 담긴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이 방의 모든 사람이 오늘 밤 잠들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드러나 봅시다. 야마모토 이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호의적인 표정은 아니었어요. 다만 30년 관저 경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죠.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구로다가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후지와라 씨, 당신 혹시 한국 쪽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까?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관자놀이에서 핏줄이 튀어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요? 30년간 관저에서 다케시마를 담당했다는 분이 은퇴하자마자 한국이 무섭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걸 누가 순수하게 봅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매국노. 그 세 글자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입니다. 30년간 저는 일본의 국익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설날에도 관저에 나갔고 아내의 수술날에도 보고서를 썼습니다. 외동딸의 결혼식 전날 밤에도 저는 영유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그랬죠. 아빠한테는 그 섬이 가족보다 소중하냐고.
그렇게 살아온 제가 44살짜리 평론가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로다군, 말이 심하네. 사이키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8살의 국제법 전문가였죠. 이 연구회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분석으로는 일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녀는 토론 내내 거의 말이 없었어요. 대신 펜을 멈추는 법이 없었죠. 모든 발언을 기록하고 검증하고 분류하는 사람. 그게 사이키였습니다. 하지만 구로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이키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사이키 씨는 빠지세요. 이건 학자들 토론회가 아니라 국가전략회의입니다. 논문이나 쓰시는 분이 있길 자리가 아니에요. 사이키의 입술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구로다는 다시 좌중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대마도를 가져간다. 무슨 수로요? 한국 해군이 쳐들어옵니까? 그 순간 미일 동맹이 발동하고 한국은 끝장입니다. 경제 제재요?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소재 부품 공급만 끊어도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가 무슨 수로 일본 영토를 가져간단 말입니까? 맞는 말이야. 한국이 그럴 능력이 어디 있어.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전직 자위관 출신인 오카베라는 사람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죠. 후지와라 씨, 나도 현역 시절에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해봤지만 말이오. 걔들은 우리 상대가 안 돼요. 장비도 운용 경험도 한 수 아래야. 괜한 겁을 주지 마시오. 오카베 씨, 그 합동훈련이 언제 이야기입니까? 제가 묻자 그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내가 2등 해줬다니까. 25년 전이군요. 25년 전의 한국군을 보고 오늘의 한국군을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25년 전의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스마트폰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뭐요? 오카베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는 뭔가 반박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는지 그대로 다물었어요. 옆자리의 젊은 연구원이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제지 논설위원 출신인 다치바나가 끼어들었어요. 숫자로 이야기합시다. 숫자로. 일본 GDP가 한국의 2배가 넘던 시절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 규모가 곧 국력이에요. 한국은 우리 발밑입니다. 다치바나 씨, 그러면 지금 1인당 GDP는 어느 쪽이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세미나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다치바나가 헛기침을 했죠. 그건 환율 착시 효과일 뿐이고 착시라는 말로 10년을 버티셨죠. 그 10년 동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다치바나가 얼굴을 굳힌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구로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제 채널 구독자 40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중입니다. 젠 관저 심의관, 한국이 무서워 대마도를 내주자고 주장. 어떻습니까? 제목이 내일 아침이면 후지와라 씨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겁쟁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구로다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식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늘 저런 식으로 이겨왔어요. 논리가 아니라 조롱으로, 증거가 아니라 숫자의 폭력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여론은 너무 자주, 너무 쉽게 그런 방식에 넘어갔습니다. 올리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구로다가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올리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그 글을 지우지 않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그걸 왜 지웁니까? 지울 이유가 없는데. 5시간 뒤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로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작은 망설임을 테이블 건너편의 사이키 연구원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7명 중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 광경이야말로 제가 30년간 관저에서 봐 온 일본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나라. 그래서 침몰하면서도 침몰하는 줄 모르는 나라.
구로다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패배주의 망상은 들을 가치도 없어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저는 오늘 다케시마 탈환 결의안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진짜 안건입니다. 구로다가 자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몇몇이 박수를 쳤어요. 그는 박수 소리에 고무된 듯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분은 우리 연구회에 부르지 맙시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치는 법이니까요. 썩은 사과.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야마모토 이사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후지와라 심의관, 미안하지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정리하라. 그 말은 사실상 입을 다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서늘했어요. 그 순간 9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관저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1년을 매달려 만든 4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고했죠. 보고서의 제목은 스시마 중장기 리스크 평가였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지금과 똑같은 비웃음이 흘렀습니다. 당시 안보 담당 보좌관은 제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후지와라 군, 자네 요즘 피곤한가? 이런 공상 소설을 쓰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 눈앞에서 그 보고서는 파쇄기로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갈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셨던 어떤 말 한마디가 떠올라서 손잡이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9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9년 동안 파쇄기로 들어간 보고서에 적었던 경고들은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미 집을 나서던 아침에 결심한 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구로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구로다 선생,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가 뭡니까? 네. 30년간 그 일을 한 제 앞에서 탈환을 외치셨으니 근거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겠죠.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 딱 3가지만 대보십시오. 구로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구로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44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질문이었던 거죠. 방송에서 그는 늘 공격하는 쪽이었습니다. 질문을 받는 쪽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쪽, 코너에 모는 쪽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건 정부 공식 입장이고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게 근거입니까? 무슨 말장난입니까? 에도 시대부터 우리 어민들이 그 섬을 이용해왔고 이용한 기록과 영유한 기록은 다릅니다. 구로다 선생, 그 차이를 모르신다면 영토 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로다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녹차잔이 흔들리며 찬물이 넘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웃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죠. 토론에서 근거를 대지 못하고 테이블을 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방에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저는 서류 뭉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게 정확히 언제인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니시무라 교수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120년쯤 전 아닙니까? 시마네현 고시로. 맞습니다. 정확히는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죠. 그런데 교수님,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러시아와 국군을 건 전쟁을 벌이던 바로 그 순간에 그것도 중앙정부 관보가 아닌 일개 지방현의 고시로 조용히 편입했을까요? 그거야 행정 절차상.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한 장의 지도를 꺼내 스크린에 띄웠죠. 120년 전 일본 해군이 작성한 동해 작전 지도였습니다.
이게 당시 해군 군령부가 작성한 작전도입니다. 여기 독도 위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십니까? 참석자들이 일제히 스크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도 위 독도 자리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막루 후보지, 해저 전선 중계점, 군사 시설 후보지입니다. 여러분, 다케시마 편입은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군사 기지 문제였어요. 러시아 발트 함대가 동해로 들어올 길목을 감시할 막루가 필요했고, 그래서 전쟁 중에 서둘러 편입한 겁니다. 영유 의사 때문이 아니라 레이더가 없던 시절에 레이더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니시무라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반론을 폈어요. 그는 지정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학자였고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지와라 씨, 잠깐만요. 동기가 군사적이었다는 것과 편입 절차가 무효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동기가 무엇이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편입은 유효합니다. 국제법의 기본이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수님. 그럼 여쭙겠습니다. 무주지 선점이 성립하려면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입 5년 전 대한제국이 칙령으로 그 일대를 자국행정구역에 포함시킨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고 공표된 땅을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개 지방고시로 가져간 겁니다. 교수님, 이게 법정에서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그 칙령의 해석에는 논란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 입장의 근거가 논란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순간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고유라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니시무라 교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반박하는 대신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학자가 메모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의 말을 자료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치바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지도가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쪽에서 만든 가짜 자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 소장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도는 한국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일본 해군이 만들고 우리 일본 정부가 보관해온 문서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가서 확인하십시오. 제가 문서 번호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치바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구로다가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아까의 기세는 없었습니다. 기지가 필요해서 가져간 땅과 조상 대대로 영유해온 땅.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둘의 무게가 같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난 70년간 고유 영토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지만 정작 편입의 동기가 군사적 필요였다는 기록이 우리 쪽 문서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그 문서고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이 나라에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마모토 이사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후지와라 심의관.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영유권 주장의 출발점 자체가 약하다는 겁니까? 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장님.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의 국제법 학자들은 이미 이 문서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줄곧 펜을 움직이며 메모하던 사이키 연구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동정 어린 눈빛이 아니라 학자의 눈빛이었죠. 심의관님, 방금 말씀하신 해군 작전도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방위성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공개 청구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청구하지 않았을 뿐이죠. 사이키가 빠르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구로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구겼어요. 사이키 씨, 설마 저 황당한 얘기를 진지하게 듣는 겁니까? 황당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연구자의 일입니다. 사이키의 차가운 대답에 구로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쏘아붙이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좌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영리한 남자도 감지한 것이죠.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 중 서너 명이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의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웃음과 호기심 사이 그 어딘가의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기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 일본이 전쟁이 끝난 뒤에 독도를 두고 미국과 무슨 거래를 시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안한 호기심이 들어차고 있었죠. 야마모토 이사장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래라니 무슨 거래 말입니까? 미국에게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해달라고 로비하면서 우리가 내민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에 도쿄타워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후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지 1시간.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 번째 균열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독도에 미군 레이더 기지를 지어주겠다. 그게 우리의 제안이었습니다. 영토를 지키겠다는 나라가 그 영토를 다른 나라 군사 기지로 내주겠다고 흥정한 겁니다. 그런 기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구로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에서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길고 길었던 그날 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외교 문서의 사본이었죠.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구로다만이 일부러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곁눈질이 자꾸 스크린 쪽을 향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전부 공식 문서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는 있어도 문서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봐 주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국이 일본의 영토를 확정하던 시기, 미국 국무부와 우리 외무당국 사이에 오간 교섭 기록입니다. 당시 연합국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뒤집으려고 워싱턴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민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문서의 한 단락을 확대했습니다. 타자기로 친 영문 위에 당시 담당자가 연필로 적어넣은 일본어 주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70년 묵은 그 흐릿한 글씨가 스크린 가득 확대되자 앞줄의 몇몇이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어요. 해당 도서에 미군 레이더 기지 및 기상 관측 시설 설치를 허용할 용의가 있음. 우리 쪽 교섭 담당자가 미국 측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인정해주면 그 섬을 미군 기지로 내주겠다는 흥정이었죠.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몸을 일으켜 스크린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오카베가 미간을 찌푸린 채 물었습니다. 잠깐, 나는 처음 듣는 얘기요. 방위 분야에서 40년을 일했는데 그런 교섭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소. 당연합니다, 오카베 씨. 이 문서들은 오랫동안 비공개였고 해제된 뒤에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불편한 진실은 공개되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할 의지가 없으면요. 잠깐만요. 니시무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냉전 초기의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소련을 견제하려면 동해에 감시거점이 필요했고 미국도 솔깃했을 테고 외교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제안인데요. 맞습니다, 교수님. 있을 수 있는 제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고유 영토라면서 그 땅의 첫 번째 용도로 우리가 제시한 게 뭡니까? 어민의 삶의 터전입니까? 우리 영예의 기점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나라 군사기지였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정에서 영유권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남긴 기록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섬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거래 가능한 군사 자산이었다고. 120년 전에는 러시아를 감시할 막루였고 70여 년 전에는 미국에 바칠 레이더 부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그 섬을 고향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마모토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조롱기가 빠져 있었어요. 미국이 잠시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레이더 기지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종 조약문에서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 조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넘어가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의 입장은 70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일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워싱턴의 일관된 자세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중립이면 우리한테 불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로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구로다 선생, 영토 분쟁에서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현재 그 섬을 시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야 한국이지만. 그렇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한국 국민이 거주하고 한국 관광객이 1년에 수십만 명씩 다녀가는 섬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현상 유지란 곧 한국의 시료 지배를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사실상 한국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70년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구로다가 소리쳤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에키 연구원이었어요. 17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 국무부 외교문서 해제본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후지와라 심의관님이 말씀하신 교섭 기록, 실제로 존재합니다. 레이더 기지 제한도, 미국의 최종 거절도 전부 문서로 남아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 학계에서 왜 공론화되지 않는지 늘 의아했습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구로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에키 씨,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구로다 씨는 사실과 편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지만요. 낮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구로다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죠. 그는 사에키를 노려보며 뭐라 쏘아붙이려 했지만 야마모토 이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사에키 군이 문서의 실체를 확인해 줬으니 이제 이건 공상이 아니라 검증의 영역이오. 이사장의 그 한마디가 세미나실의 무게중심을 옮겨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서류 뭉치에서 세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쓰시마 시나리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왜 독도를 건드리면 대마도를 잃는다고 했는가? 드디어 본편이군요. 다들 팝콘 준비하시죠. 구로다가 빈정거렸습니다. 몇몇이 피식 웃었지만 2시간 전에 폭소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어색함을 덮는 웃음이었어요. 구로다 자신도 그 차이를 느꼈는지 입꼬리에 웃음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습니다. 동아시아 지도가 사라지고 흑해 연안의 반도 하나가 떠올랐죠. 크림반도입니다. 12년 전 이 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빼앗았죠. 그게 대마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오카베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카베 씨. 그게 핵심입니다. 러시아 정규군은 크림반도에서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탱크가 아니라 투표용지였어요. 주민투표. 크림반도에 다수 거주하던 러시아계 주민들이 투표소로 걸어 들어갔고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 편입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도에서 색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맞습니다. 서방은 인정하지 않았죠. 규탄 성명을 내고 제재를 가하고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년이 지난 지금 크림반도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뒤의 세계에서 무력 정복은 불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합법의 탈을 쓴 영토 변경 수단이 남아 있어요. 주민의 의사, 주민 투표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형식만 갖추면 국제사회는 끝까지 막을 명분을 잃습니다. 러시아는 그 빈틈을 정확히 찔렀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대마도였습니다. 부산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 길쭉하게 누운 섬의 위성사진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죠. 이제 이 섬을 보십시오. 쓰시마, 대마도입니다. 여러분, 이 섬의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안보를 논한다는 전문가 17명 중 자국 국경섬의 인구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8,000명입니다. 30년 전에는 6만 명이 살았습니다. 한 세대 만에 절반 이하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600명씩 줄고 있어요. 섬의 고령화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초등학교는 절반이 문을 닫았고 산부인과는 섬 전체에 단 한 곳뿐입니다. 젊은이들은 후쿠오카로, 오사카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테이블 끝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그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낮게 탄식했습니다. 맞습니다. 총무성 통계, 지금 확인했습니다. 스시마시 인구, 정확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소멸 가능성 지자체 명단에도 올라 있어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의심으로 듣던 숫자가 검증된 사실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등받이에 기대 있던 몸들이 하나둘 테이블 쪽으로 기울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숫자를 천천히 발음했어요. 그 섬에 지난해 한국인 방문객이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41만 명입니다. 섬 인구의 15배입니다. 이즈아라 항구의 간판 절반이 한글입니다. 섬 경제의 7할이 한국인 관광객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한국 자본이 사들인 섬 안의 부동산이 누적 1,800건을 넘었습니다. 호텔, 식당, 면세점, 항구 앞 노른자 땅. 대마도 경제의 심장은 이미 부산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더 띄웠습니다. 이즈아라 시내의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어디 같습니까? 부산의 어느 골목이라고 해도 믿으실 겁니다. 한글 간판, 한국어 메뉴, 원어 환전소. 그리고 이 사진에서 정작 보이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인 젊은이들입니다. 평일 낮에 이즈아라 거리에서 20대 일본인을 찾는 것보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찾는 게 100배는 쉽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풍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섬이 누구의 생활권인지를요. 그건 그냥 관광이지 않습니까? 다치바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관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저는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세미나실의 형광등 불빛이 17명의 얼굴 위에 창백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일본 정부가 독도에서 물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가정합시다. 구로다 선생이 주장하는 그 탈환 시나리오 말입니다. 한일 관계는 단교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한국이 자위대와 맞서 함대를 보낼까요? 아닙니다. 한국은 그렇게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조용히, 합법적으로 우리가 가장 아픈 곳을 누를 겁니다. 대마도 말입니까? 야마모토 이사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합니다. 1단계, 한국 자본의 대마도 투자가 가속화됩니다. 지금도 합법이고 막을 법이 없습니다. 2단계, 한국계 주민의 정주가 늘어납니다. 귀화든 영주권이든 인구 2만 8천의 섬에서는 5천 명만 움직여도 판이 바뀝니다. 도쿄로 치면 700만 명이 이주해 오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3단계, 소멸 직전의 지자체가 생존을 위해 한국 자본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스레수가 마른 시청이 학교를 살려주고 병원을 지어주는 자본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주민투표입니다. 정주 인구의 과반이 넘어가는 순간 크림반도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관저 시절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현재 추세대로면 그 시점까지 약 20년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 그 시계는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살아서 보게 될 미래라는 뜻입니다. 세미나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죠. 누군가의 손에서 볼펜이 굴러떨어졌는데 그 소리에 서너 명이 동시에 흠칫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토 고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78살, 이 연구회의 최고령자였죠. 그 주민투표라는 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거요? 일본 헌법 아래서? 고문님,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일본 법에는 영토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가능하다고 안심하죠. 하지만 크림반도의 투표도 우크라이나 법에는 없던 겁니다. 중요한 건 국내 법이 아니라 기정사실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주민이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강대국이 뒤에 서 있으면 국제사회는 절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2년 전 흑해에서 증명된 공식입니다. 법이 막아줄 거라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무토 고문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침묵을 깬 것은 구로다였습니다. 하하, 기가 막히는군요. 그래서요? 한국인들이 대마도로 이사 온다고 칩시다. 일본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투표를 한단 말입니까? 시뮬레이션 좋아하시네. 관저에서 30년간 그런 공상과학이나 쓰고 계셨습니까? 국적이라. 저는 구로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구로다 선생, 일본의 귀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년 거주, 생계 능력, 소양 심사. 끝입니다. 한국에서 대마도로 생활 기반을 옮긴 사람이 5년을 살면 일본 국민이 됩니다. 일본 국민이 되면 투표권이 생깁니다. 전부 합법입니다. 단 하나의 법도 어기지 않고,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시간과 인구와 자본만으로 영토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제가 9년 전 관저에 보고했던 스시마 시나리오의 전문입니다. 그러면 막으면 되잖습니까? 외국인 토지 매입을 규제하고, 귀화를 까다롭게 하고, 이미 시도했습니다. 제 대답에 구로다가 멈칫했습니다. 대마도를 포함한 국경 낙도의 토지 거래를 감시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작 핵심인 매입 금지 조항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의 부동산 취득을 국적 기준으로 막는 순간 미국계 펀드 일본 투자 전체가 걸려버리니까요. 우리는 한국 자본만 콕 집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차별 입법이고 WTO 제소감이고 무엇보다 미일 관계가 흔들립니다. 손발이 묶여있는 겁니다. 맙소사.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방위산 업체 임원인 하세가와였어요. 그는 이마를 짚은 채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세가와 씨. 답은 하나뿐입니다. 대마도에 사람이 살게 만드는 것. 일본인이 그 섬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30년간 정반대로 해왔습니다. 낙도 예산은 깎이고, 항로 보조금은 끊기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습니까? 한국인 관광객입니다. 우리가 버린 섬을 한국이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니시무라 교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후지와라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게 무섭군요. 당신 말이 전부 검증 가능한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4명이었습니다. 사에키, 니시무라, 하세가와,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젊은 연구원 하나. 17명 중 4명. 2시간 전에는 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로다는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한국이 무슨 수로 그런 장기 전략을 시행합니까? 5년짜리 정권이 20년 계획을 세운다고요? 한국인들은 냄비 근성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금방 끓고 금방 식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한테는 그럴 국력이 없습니다. 곧 무너질 나라라고요. 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무너질 나라. 구로다 선생,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책임지죠. 인구 소멸 1위, 가계부채 세계 최고, 성장률 추락. 한국은 끝난 나라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끝난 나라의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쉬었다 하시죠. 다음 이야기는 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세미나는 예정 동료 시각을 이미 2시간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7명 전원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의 휴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거 진짜야? 설마 진짜겠어. 그런데 숫자가 다 맞잖아. 그 웅성거림이 제게는 9년 만에 듣는 가장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휴식이 끝나갈 무렵 사에키 연구원이 자판기 앞에 서 있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캔커피 하나를 제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의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심의관님을 논파하러 왔습니다. 사전에 발언자 명단을 보고 관저 출신 비둘기파 하나가 온다기에 국제법 판례를 잔뜩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요? 준비해 온 판례를 다 뒤져봐도 심의관님 논리를 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심의관님한테가 아니라 이걸 9년간 묵살한 사람들한테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세미나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캔커피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미지근한 온기가 이상하게도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자리로 돌아온 저는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는 대마도 사람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구로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죠. 이즈아라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그 섬입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의 대마도는 활기찬 섬이었어요. 아침이면 항구에 오징어 배가 줄지어 들어왔고 비릿하고 고소한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나가셨고 저는 학교 가는 길에 아버지 가게 앞을 지나며 마른 오징어 다리 하나를 슬쩍 빼먹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 보고도 모른 척 하셨죠. 여름 축제 날이면 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북소리가 밤새 울렸고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그때 섬 인구가 6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마도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는데 말이죠. 제가 대학에 가면서 섬을 떠났고 관저에 들어가면서 도쿄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섬에 남으셨어요.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섬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옆집이 빈집이 되고 단골 식당이 문을 닫고 제 모교였던 초등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운동장에 잡초가 어른 허리만큼 자라 있더군요. 아버지는 그 폐교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부터인가 아버지 가게의 손님이 전부 한국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 한국어 인사를 외우셨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로 가게를 10년 더 버티셨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쓴웃음을 지으며 그러시더군요. 켄지야, 이상하지 않냐. 도쿄는 이 섬을 잊었는데 부산은 이 섬을 기억하더라. 세미나 실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켄지야, 너는 관저에서 높은 사람이 됐다지. 그럼 하나만 묻자. 도쿄 사람들한테 다케시마는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스시마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켄지야, 잘 들어라. 섬은 깃발이 지키는 게 아니다. 섬은 사람이 지키는 거다. 사람이 떠난 섬은 깃발이 100개 꽂혀 있어도 이미 남의 땅이다. 어디선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가장 나이 많은 참석자인 무토 고문이 손수건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도 낙도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도쿄로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년간 퇴근 후에 혼자 남아 자료를 모았습니다. 대마도의 인구 추계, 토지거래 기록, 크림반도 판례, 국제법상 주민투표의 효력, 그렇게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47페이지짜리 보고서 스시마 중장기 리스크 평가입니다. 그게 9년 전에 파쇄됐다는 그 보고서입니까? 사에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하던 날 안보 보좌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후지와라 군, 한국이 쳐들어온다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성 없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총성이 없으면 위협이 아니야. 그리고 보고서는 파쇄기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갈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제가 침묵했던 것을 저는 9년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를 비웃어도 매국노라 불러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려는 겁니다. 같은 후회를 2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좌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한국을 편들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대마도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에요. 제가 무서운 건 한국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독도를 외치는 목소리는 이렇게 큰데 발밑에서 무너지는 대마도를 보는 눈은 왜 하나도 없느냔 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뜻밖에도 전직 자위관 오카베였습니다. 후지와라 씨,
그가 헛기침을 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아까 25년 전 운운하며 당신을 비웃은 거 사과하겠소. 사실 나도 스시마 경비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소. 그 섬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당신 아버님 말씀이 맞소. 섬은 사람이 지키는 거요. 우리 경비대가 아무리 버텨도 주민이 없으면 그건 기지가 아니라 무덤이요. 오카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명째였습니다. 세미나실 곳곳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안경을 벗고 눈가를 문질렀고 누군가는 천장을 올려다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깃발이 아니라 사람이 지킨다는 그 한마디가 각자의 가슴 속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토 고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고향 섬도 그렇게 비어갔지. 아무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구로다의 얼굴이 점점 험악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단체로 최면에라도 걸리셨습니까? 구로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심파극 한 편 보고 나니 다들 눈물 콧물 짜시는데 정신 차리세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국한테 그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한국은 곧 무너질 나라라고. 무너질 나라가 무슨 20년 전략입니까? 후지와라 씨, 아버님 이야기는 안 됐지만 감상과 분석은 구분하셔야죠. 자, 보여주시죠. 그 잘난 한국의 성적표인지 뭔지. 저는 구로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구로다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덫을 밟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선생은 방금 한국을 곧 무너질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지난 20년간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국방비부터 갑시다.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엔. 일본 방위비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인구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말입니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이 2.8%, 우리가 이제 겨우 2%에 도달했습니다. 1인당 국방 부담으로 환산하면 한국 국민은 우리의 2배 이상을 안보에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가 아니죠. 질이 문제지. 구로다가 비웃었습니다. 질 말씀이군요. 그럼 질을 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정대를 운용 중이고 3만 톤급 강습 상륙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자체 설계로 3천 톤급을 찍어내는 단계에 들어갔고 SLBM 수중 발사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8개 나라입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평화헌법 때문이 아니라 기술 축적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있소. 오카베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와 달리 시비가 아니라 토론의 어조였어요. 함정 숫자와 톤수로만 보면 아직 해상자위대가 우위요. 대잠 능력은 우리가 세계 최정상급이고 그건 인정해야 하지 않겠소? 인정합니다. 오카베 씨. 오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십시오. 20년 전 한국 해군은 연안 해군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양 해군의 문턱에 서 있어요. 같은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함정의 평균 함량은 늘어가고 조선소의 건조 능력은 줄었고 승조원은 정원을 못 채워서 배를 묶어두는 지경입니다. 군사력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봐야 합니다. 멈춰있는 우위와 달려오는 추격 중에 10년 뒤 어느 쪽이 앞서 있겠습니까? 오카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군문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정직한 끄덕임이었습니다. 공군은 어떻습니까? 하세가와가 물었습니다. 방위산 업체 임원다운 질문이었죠.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KF-21이라는 자국산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시제기가 아니라 양산 단계입니다. 4.5세대 전투기를 설계부터 양산까지 자력으로 해낸 나라가 아시아에 몇이나 됩니까? 우리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혼자 해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루고 빠지려 해도 그냥 밀고 나가서 해냈어요. 저는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도였습니다. 지도 곳곳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무기를 수입한 나라들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십조 원어치 계약했습니다. 호주가 한국 장갑차를 골랐고, 루마니아가 한국 자주포를 골랐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공망을 사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간 200억 달러 규모로 올라섰고,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구로다 선생, 우리 일본의 방산 수출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로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필리핀의 경계 레이더 몇 기 판 게 사실상 전부예요. 같은 기간에 한국은 세계의 무기고가 됐습니다. 무너질 나라가 말입니다. 무기 좀 판다고 강국입니까? 경제가 받쳐줘야죠. 구로다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격이 아니라 방어처럼 들렸어요. 경제 말씀이군요. 그럼 경제를 봅시다. 반도체. 세계 메모리 시장의 유카를 삼성과 SK하이닉스, 한국 기업 두 곳이 쥐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쌀이라는 HBM 메모리는 한국이 사실상 독점입니다. 우리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세계 5할이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한 자릿수입니다. 조선업,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 조선소가 세계 수주의 7할을 가져갑니다. 배터리,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 절반이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문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 손주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뭘 듣고 뭘 보는지. 한국 가수가 빌보드를 점령하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세계 1위를 밥 먹듯 하고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문명을 가르쳐줬다고 큰 소리치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기초과학과 거대 기술은 다르죠. 그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니시무라 교수가 말했습니다. 반박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어조였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한국은 자력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킨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누리호라는 로켓입니다. 원자력은 어떻습니까?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한국형 원전 4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누구를 꺾었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손잡은 우리 일본이었습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 멈춰있던 사이 한국은 세계에 원자로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원전, 우주, 문화. 7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폴란드가 전차를 주문하면 한국은 1년 안에 초도 물량을 인도합니다. 독일에 주문하면 7년을 기다려야 하죠. 우리에게 주문하면 그 전에 수출 심의로 3년이 갑니다. 결정하고 실행하고 수정하는 속도에서 한국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도 인구가. 다치바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인구 소멸. 맞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그런데 다치바나 씨,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위기를 알고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우리는 위기라는 말조차 30년째 회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구가 줄어도 대마도 시나리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라집니다. 양쪽 다 인구가 줄면 먼저 비는 쪽이 집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도쿄에서 1000km 떨어진 국경의 낙도겠습니까? 부산에서 50km 떨어진 관광지겠습니까? 세미나 씨의 무거운 신음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왼쪽은 활기 넘치는 부산항의 야경. 오른쪽은 셔터가 내려진 이즈아라 상점가의 낮 풍경이었습니다. 이 두 곳의 거리가 50km입니다. 배로 1시간. 도쿄에서 하코네 가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한쪽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한쪽은 소멸 위기 지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한국이 무너질 나라입니까? 무너지고 있는 건 어느 쪽입니까?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무토 고문이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어요. 50년 전에는 말이오, 부산에서 스시마로 밀항선이 왔었소.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왔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섬이 그 부산의 지갑을 바라보며 산다니.
반세기 만에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게요. 그 한마디가 어떤 통계보다 무겁게 세미나 씨를 내리눌렀습니다. 야마모토 이사장이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좌중을 둘러보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8을 넘고 있었습니다. 무토 고문은 연신 메모를 하고 있었고, 하세가와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후지와라 씨. 하세가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는 3년 전에 한국 기업과 합작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생산 라인을 실사하고 온 우리 기술진이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기술 격차 없음. 생산 속도 우리의 3배. 우리는 그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한국한테 배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존심 때문에 덮은 겁니다. 오늘 그 보고서가 계속 생각나는군요. 방산업체 임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또 한 번 출렁였죠.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전에 저를 비웃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때 구로다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쓰러지며 식은 녹차가 서류 위로 번졌어요. 일본의 안보를 논하는 자리에서 2시간째 한국 찬양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정체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런 인간들이 바로 일본을 좀먹는 내부의 적입니다. 후지와라, 당신 도대체 얼마 받았어? 한국 정보기관이야? 아니면 민단이야? 구로다 군. 야마모토 이사장의 목소리가 세미나 씨를 갈랐습니다. 낮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입 다물게. 구로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70살의 노구였지만 그 순간 그의 어깨는 산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자네가 한 말은 토론이 아니라 모욕이야. 근거를 근거로 반박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심하는 순간 자네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을 잃은 걸세. 한 번만 더 그따위 말을 입에 올리면 내가 직접 자네를 이 연구회에서 제명하겠네. 구로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좌중을 둘러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2시간 전 그와 함께 웃어주던 16명 중 지금 그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이사장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일은 평생 안보의 한복판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깊어졌어요. 후지와라 심의관. 계속하시죠. 다만 그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관저에서 30년간 다케시마 영유권 논리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논리의 약점을 줄줄이 꺼내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0년간 그 문서고를 지킨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해주시오. 다케시마는 법적으로 우리 땅이요? 세미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받아본 적 없는 질문. 그리고 30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 대답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관저의 옛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 부를 것이고 어쩌면 협박 전화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년 전 파쇄기 앞에서 침묵했던 제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죠. 같은 침묵을 2번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관저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의 가장 아래에서 가장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손때에 절어 반들반들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꺼내보던 파일이었으니까요. 은퇴 3년 전 저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비해 우리 측 증거 목록을 최종 정리하라는 임무였습니다. 만에 하나 한국과 법정에서 맞붙을 경우 일본이 내밀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3년간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메이지 시대 태정관 문서부터 에도 시대 항해 기록, 전후 연합국 문서, 미 국무부 해제 문서까지 제가 직접 검토한 문서가 47,000건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증거는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A등급, 법정에서 결정적 효력을 갖는 증거. B등급, 보조 증거. C등급,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서. 3년의 작업이 끝났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A등급 영건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였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는 47,000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반대로 C등급,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문서는 셀 수 없이 나왔습니다. 메이지 정부 스스로 그 섬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결론 내린 태정관 지령, 편입 당시의 군사적 동기를 기록한 해군 문서, 에도 막부가 조선 영역으로 인정한 항해 금지령,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문서고에 보관해온 기록들이 하나같이 우리 주장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이라면 사이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메이지 초기, 당시 최고 행정기관이 시마네현의 질의에 답한 문서 말씀이시죠. 다케시마 외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제가 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 외일도가 어느 섬이냐로 논쟁을 끌어왔지만 끌어온 게 아니라 끌어야만 했던 겁니다. 사이키 씨. 첨부된 지도에 그 섬의 위치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논쟁의 여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을 짠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건 학문이 아니라 시간 끌기였다는 것을요. 사이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연구해 온 분야의 토대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다치바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팠던 겁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결정적인 한 방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라고.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던 날, 당시 국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소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 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잠깐만요. 니시무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한국에 제안해 온 건 뭡니까? 3번이나 공식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게 바로 이 게임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제안하는 겁니다. 치료 지배하는 쪽은 법정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국이 거부하면 우리는 세계를 향해 말합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법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정작 법정이 열리면 빈손으로 서야 하는 쪽은 우리인데 말입니다. 70년간 이어진 거대한 허세입니다. 닥치라고 구로다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전부 날 줘야. 47,000건, A등급 영건, 증거 있어. 그 보고서 지금 여기 있냐고. 그는 좌중을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번들거렸습니다. 2시간 전에 여유만만하던 스타 평론가는 거기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들 좀 하세요. 저 사람 말이 사실이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게 전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과서가 거짓말을 해요? 정부가 거짓말을 해요? 외무성 홈페이지가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저 늙은이 하나의 말과 일본국 정부 전체의 말 중에 뭘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구로다 선생.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 그렇습니다. 믿음이죠. 그런데 선생, 법정은 믿음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증거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믿음이 아니라 문서 번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생이 그토록 원하시는 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자고 정부에 청원하십시오. 선생은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요. 구독자 40만의 채널에서 캠페인을 벌이십시오. 법정으로 가자고. 자신 있으시면요. 구로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의 누구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제소를 추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를 오늘에서야 깨달은 것이죠. 그의 입이 몇 번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좌중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매국노입니까?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그 문서고를 지켰고
이 나라가 법정에서 망신당하지 않도록 진실을 보고했고, 이 나라의 진짜 위기인 대마도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제가 매국노라면 빈 깡통 같은 구호로 국민을 속이고 그 임기로 국회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침묵,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된 지 7시간. 창밖의 도쿄타워는 자정을 향해 가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17명 중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로다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의 한 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다케시마 타랑결이한 초안이 쏟아진 녹차에 젖어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우지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야마모토 이사장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처음에 하나였습니다. 야마모토 이사장의 메마른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2번, 3번 이어지자 사에키가 따라서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니시무라 교수가 그 뒤를 이었고 오카베가, 하세가와가, 무토 고문이 차례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수는 물결처럼 번져서 마침내 세미나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떨리는 2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9년 전 파쇄기 소리를 들으며 서 있던 그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관저 복도의 형광등은 유난히 차가웠고 제 발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때 아무도 쳐주지 않았던 박수를 저는 9년 만에 받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무릎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 박수는 제가 아니라 파쇄기 속으로 사라진 그 보고서가 받아야 할 박수였으니까요. 박수가 잦아들자 야마모토 이사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살의 노구가 일어서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방위성에서 40년을 일했소. 평생 일본의 위협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살았지. 북쪽의 미사일, 대륙의 함대, 태평양의 패권 경쟁. 그런데 오늘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소. 내가 평생 들여다본 위협 목록에서 정작 가장 가까운 진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는 좌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가서 닿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는 후지와라 심의관을 비웃었소. 나도 웃었소. 솔직히 고백하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소. 관료 출신들이 은퇴하면 다 저렇게 겁쟁이가 되는구나. 그런데 7시간이 지난 지금 부끄러운 쪽은 누구요? 근거를 가진 사람을 근거 없이 비웃은 우리 아니오? 나는 오늘 우리가 보인 그 웃음이야말로 이 나라가 30년간 추락해온 이율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오. 듣기 싫은 진실을 비웃음으로 막아온 나라. 그 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숫자로 확인하지 않았소. 이사장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의 군대가 아니오.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여. 반세기 만에 폐허에서 일어나 우리를 추월한 그 속도. 우리가 비웃는 동안 세계를 설득해버린 그 실력. 그리고 우리가 잊은 섬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 존재감. 그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독도는커녕 우리 발밑의 땅도 지키지 못할 것이오.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고 긴 인사였습니다. 후지와라 심의관. 9년 전 당신의 보고서를 파쇄한 것은 관저였지만 당신을 비웃은 것은 오늘 우리 모두였소. 이 연구회를 대표해서 사과하겠소. 저는 황급히 마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사장 권한으로 제안하겠소. 이사장이 다시 좌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후지와라 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우리 연구회 명의의 정식 보고서를 작성합시다. 제목은 쓰시마 리스크 재평가. 9년 전 파쇄된 그 보고서를 이번에는 우리 17명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거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관저에 올리겠소.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에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법리 분석은 제가 맡겠습니다. 군사평가는 내가 하겠소. 오카베가 말했습니다. 하세가와가 뒤를 이었어요. 산업 데이터는 우리 회사 연구소를 쓰십시오. 한 사람, 또 한 사람. 손이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5시간 전 저를 향해 폭소를 터뜨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파쇄된 보고서를 함께 다시 쓰겠다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17명 중 단 한 사람만은 끝까지 손을 들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군. 구로다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거칠게 챙겼습니다. 젖은 결의한 초안을 구겨서 쑤셔 넣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그 늙은이의 심파극에 놀아나십시오. 저는 빠지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 채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실체를 낱낱이 폭로할 테니까. 한국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매국 집회였다고 말입니다. 폭로하시죠. 뜻밖에도 대답한 것은 사이키였습니다. 단, 전부 폭로하셔야 합니다. 후지와라 심의관님이 제시한 문서 번호들, 구로다 씨가 근거 3가지를 대지 못한 장면, 법정에 갈 자신이 있냐는 질문에 침묵한 장면까지 전부요. 편집 없이 올리시면 저도 제 이름을 걸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구로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사이키를 노려봤지만 그 시선은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 야마모토 이사장의 목소리가 그의 등에 꽂혔습니다. 구로다 군. 가기 전에 하나만 묻지. 구로다가 멈췄습니다. 자네, 스시마에 가본 적 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로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독도 상공을 폭격하자던 사람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마다 단상에 오르던 사람이 정작 국경의 섬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다. 내 말이 틀렸으면 돌아서서 아니라고 말하게. 구로다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16명의 시선이 그의 등에 쏟아지고 있었죠. 10초, 어쩌면 20초.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말 잘하기로 유명한 평론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토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영토를 외치는 자신을 사랑한 거야. 그 둘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네. 구로다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훗날 들으니 그는 그날 밤 예고했던 폭로 영상을 끝내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릴 수가 없었겠죠. 그 영상을 올리는 순간 세미나에 참석했던 16명 전원이 증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 그의 중요한 출마설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안보관 검증 문제가 불거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검증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는 글쎄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야마모토 이사장이 그 무렵당 안보조사회 사람들과 식사를 자주 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구로다가 떠난 세미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야마모토 이사장이 문득 회의실 가장 구석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이 한 분 더 계셨군요. 15개의 고개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석 자리, 스크린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7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메모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구회가 학술 교류 협정으로 받아들인 객원연구원, 부산에서 온 한국인 학자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구로다가 한국 따위라고 외칠 때도 누군가 촛불 운운하며 비웃을 때도 그 자리에 한국인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카베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다치바나는 얼굴이 벌개진 채 찻잔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15개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미나실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어요. 7시간 동안 이 방에서 오간 모든 말을, 그 비웃음과 혐오의 말들까지 전부 그는 묵묵히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 오늘 우리의 토론을 들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일본어는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지와라 심의관님의 스시마 시나리오 말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 국민도 대마도를 가져갈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마도는 좋은 이웃섬이고 주말에 배 타고 놀러 가는 곳일 뿐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오려는 순간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 여러분은 오늘 7시간 동안 그 가능성에 떨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에게 이미 그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바뀔 수 있지만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이웃을 적으로 돌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안보 정책은 없습니다. 니시무라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 토론 중에 한국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듣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김 박사가 옅게 웃었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20년 전이었다면 밤새 반박문을 썼겠죠.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은 상처가 되지 않으니까요. 한국이 사흘이면 무너진다. 곧 망할 나라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나기보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묻은 것도 모르는 법이거든요. 세미나실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욕에 모욕으로 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7시간 동안 확인한 그 나라의 힘이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국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더 이상 100년 전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시험하는 순간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독도가 아니라 한일 관계 전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셨다시피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아픈 쪽은 한국이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목례를 하고 세미나실을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호소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강자의 여유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한국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그래서 더 무서운 여유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무토 고문이었습니다. 이보게들, 나는 오늘 2번 놀랐네. 한 번은 후지와라 군의 시나리오에, 또 한 번은 방금 저 한국 학자의 태도에 말이야. 우리 세대는 한국을 늘 아래로 봤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80년을 살았어. 그런데 오늘 보니 아래에 있는 건 우리 인식이었구먼. 현실은 저만치 앞서가 있는데 인식만 80년 전에 묶여 있었던 게야. 야마모토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좌중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연구회의 영토 분과 명칭을 바꾸겠소. 다케시마 탈환 연구가 아니라 국경도서 재생 연구로. 외칠 땅이 아니라 살릴 땅을 연구합시다. 이해 있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5시간 전 다케시마 탈환 결의안에 박수를 치던 바로 그 사람들의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빌딩을 나서며 도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사이키 연구원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보고서 목차 초안을 벌써 만들었다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저는 답장을 보내고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이즈하라 항구 앞에서 아버지와 찍은 빛바랜 사진.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대로 보고서는 관저에 올라갔습니다. 9년 전과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파쇄되지 않았습니다. 서명자가 16명이었고 그 첫 줄에 젠 방위성 출신 야마모토 이사장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비서관이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위에서 끝까지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물으셨답니다. 왜 이런 보고가 이제야 올라왔느냐고. 이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9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일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똑바로 보는데 100년이 걸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가고 얼마 뒤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국경 낙도 지원 예산이 다음 해 예산안에서 증액됐고 스시마 항로 보조금이 부활했습니다. 사에키 연구원은 그 보고서의 법리 분석 파트로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한국의 국제법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적을 연구하러 들어갔다가 동료를 얻어서 나왔다고요. 오카베는 스시마 경비대 후배들을 위한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9년간 단 1mm도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대마도행 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장례 이후 처음이었으니 6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출발한 배가 이즈하라 항에 닿았을 때 갑판에서 들리는 말의 파랄이 한국어였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웃으며 트랩을 내려갔고 항구의 식당 주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어요. 50년 전 아버지가 외우던 바로 그 두 마디였습니다. 아버지의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안쪽에서 어서 오세요 하는 한국어 억양의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벽에 옛 이즈하라 항구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더군요. 주인 부부가 골동품 가게에서 한 장씩 사 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섬의 옛 모습이 좋아서요. 라고 안주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중 한 장에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징어 상자를 짊어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 내외가 무슨 사연인지 묻기에 제 아버지라고 했더니 부부는 그 사진을 액자째 떼어 제게 건넸습니다. 돈은 한 사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사진은 아드님이 가지셔야죠. 그 서툰 일본어가 그날 제가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한국인의 손에서 돌려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 카페를 나서며 한참 동안 눈가를 훔쳤습니다. 폐교가 된 제 모교 운동장에도 가봤습니다. 잡초는 여전했지만 한쪽 구석에 새로 만든 게이트 볼장이 있었고 섬의 노인들과 한국인 장기 체류자들이 함께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른 노인들이 점수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섬은 사람이 지키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경이란, 영토란 도대체 무엇인가?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바다 너머로 멀어지는 섬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갑판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9년 전 제 보고서를 파쇄한 사람들은 이 풍경을 위협이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섬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위협과 이웃은 같은 풍경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할 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스시마 시나리오의 진짜 교훈은 한국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버린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나라만이 땅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영토는 목소리 큰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영토는 그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의 힘이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묵묵히 그 힘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은 누가 무어라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말할 자격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침묵해도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침묵만큼 무거운 대답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일본 총리관저 30년 심의관이 도쿄의 비공개 세미나에서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누가 비웃어도 누가 흔들어도 끄떡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힘을 만든 것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